안녕하세요. 도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는 좋은 국가를 의미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단원에서는 좋은 국가가 어떤 국가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국가의 기원과 국가관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국가의 기원은 국가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가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교과서 68쪽 아래에 국가의 기원에 관한 두 가지 가설인 자연발생설과 사회계약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연발생설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가설입니다. 그의 저서 정치학 제2장에 나와 있지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무리지어 살고자 하는 본성을 지닌 존재, 즉 사회적 동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본성에 따라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을 이루고 가정이 모여 마을, 마을이 모여 가장 큰 단위인 국가를 형성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국가는 인간의 본성이 발휘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사회계약설입니다. 사회계약설은 국가의 역할에도 많은 영향을 준 학설입니다. 사회계약설을 주장한 대표적인 철학자는 루소, 로크, 홉스입니다. 세 사람의 철학자가 주장하는 사회계약설의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국가의 기원에 대해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국가가 생겨나기 이전의 인간들은 완전한 자유와 권리를 갖고 개인으로 살아갔으나 생명과 재산을 보다 안전히 지키고 싶다는 생각에 그 역할을 수행해줄 지도자를 선출하게 됩니다. 개인들은 지도자에게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정도의 권력을 허용하고 지도자는 권력을 가진 대가로 개인들을 지켜주기로 계약을 맺는 것이죠. 바로 국가가 탄생한 것입니다. 3명의 사회계약론자들 가운데 토마스 홉스에 대해서는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잠깐 소개합니다. 토마스 홉스는 17세기 영국의 철학자로 사회계약설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홉스는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하려는 본성을 가진 존재로 봅니다. 국가가 생겨나기 이전의 상태를 자연상태라고 부르는데요.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거리낌 없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지요. 자연상태에서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때리거나 누군가의 물건을 빼앗거나 심지어 목숨을 빼앗는 일까지도 허용됩니다. 이런 자연상태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평화는 찾을 수 없는 전쟁과도 같은 상태지요. 이를 두고 홉스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만 명의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 일대 9,999로 늘 투쟁하는 상태라는 것이지요. 이런 상태에서는 가장 똑똑하거나 가장 힘이 센 몇 사람을 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늘 위협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지도자를 선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누구도 지도자를 해치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완벽하여 나쁜 마음을 품지 않을 지도자를 선출하여 강한 권력을 주는 대신 자신을 지켜달라는 계약을 하게 됩니다. 홉스는 이러한 지도자를 리바이어던이라고 부릅니다. 홉스의 사회계약설을 그림으로 간단히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악한 인간의 본성으로 인해 자연상태는 늘 투쟁해야 하는 상태이고 이 상태에서 발생하는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리바이어던, 즉 지도자와 국가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루소, 로크, 홉스는 인간의 본성과 자연상태에 대해 생각하는 바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자연상태에서는 도덕이나 법, 규범 등이 존재하지 않다가 각 개인들이 계약을 맺고 국가를 만든 이후 도덕이나 법, 규범들이 생겨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를 만든 가장 큰 이유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입니다. 동시에 국가가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자 유일한 역할입니다. 유일한 역할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만 수행하면 되고 다른 일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다른 일을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그것은 계약을 위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국가가 국민의 삶에 최소한만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소극적 국가관이라고 합니다. 소극적 국가관에서 주장하는 국가의 역할은 대외적으로는 국방, 대내적으로는 치안 유지, 그리고 고속도로와 같은 공공사회시설을 만드는 것의 수준에 머무릅니다. 사회계약설에 영향을 받은 국가관이지요. 실제로 국가가 소극적 국가관에서 강조하는 역할만 수행한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삶은 굉장히 불편해질 것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때의 국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됩니다. 따라서 국가가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국가가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 건강, 노후, 주거 등 삶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해주기를 요구합니다. 특히 복지 정책을 통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영역에 도움을 주기를 바라지요. 이와 같은 국가관을 적극적 국가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를 복지국가라고 하지요. 오늘날에는 사회계약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소극적인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국가가 기본적으로 복지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말하는 적극적 국가관을 채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복지 정책을 확장할지 축소할지 복지 혜택을 받는 대상을 늘릴지 줄일지에 따라 소극적 혹은 적극적 국가관을 지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국가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주길 원하나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날의 국가가 수행해야 할 역할들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